에, 이제 고객 리스트는 빈자리를 싫어한다. 와, 이런 고자세. 영업했던 고객이 다 떨어질 거예요. 당신이 여전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떨어지라고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고객을 설득해서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뿐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회사는 가격을 내려서 자금에 쪼달리다가 무너진다. 그럴 바에는 가격을 올렸어요. 소수의 우울한 고객과 거래하는 속이 편하다. 어차피 망할 거라면 고통스럽게 망하는 것보다도 편하게 망하는 것이 낫다. 바빠서 돌아다니는 데가 죽을 정도라면 나는 소파 위에서 편하게 죽는 쪽을 택하겠다. 임금님 세일즈를 한 결과, 그러니까 고객을 거절하면 정말 고객이 줄어들까? 내 경우 고객을 거절하면서 더 좋은 고객이 나타났다. 언젠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좋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현재 의사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만 그들이 추정한 도매상을 통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더군요. 그런데 우리 회사 방침은 직거래 하는 것입니다. 기사의 방침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직거래가 아니라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직후에 B사와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하게 되었다. 더구나 그 후에 A사의 담당 바이어가 바뀌면서 다시 새로운 제안도 받았다. 한 세무사는 한 달 고문료로 1,000만 원을 제시하는 거래처를 거절했다. 그러자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고문료는 똑같은 자금량은 10분의 1밖에 않는 회사와 계약하게 되었다. 이런 일들은 예외 없이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고객 리스트는 빈공 자리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객 리스트에 빈칸이 생겼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힘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고객은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고객 리스트를 지워야 한다. 그러면 더 어울리는 고객과 만날 수 있게 된다. 우리 회사는 고객이 없어서 이런 고자세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놓칠 수 없거든요. 아직도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안절부절 못하다 보면 여유가 1도 없는 모습을 들키는 바람에 고객이 따르지 않게 된다. 고객은 바쁘게 돈을 버는 사람을 알아본다.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처음에는 임금님 세일즈를 실천하는 것이 불편하고 불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악물고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계약이 성사된다. 당신의 상상을 넘어선 현실이 펼쳐질 것이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당신이 어떤 라인에서 더 선택할 것이냐에 달려있다. 다른 사람에게 계속 보통만 하다가는 끝나는 인생도 있다. 나는 이런 인생을 방앗개비 인생이라고 부른다. 나 또한 예전에는 방앗개비였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정말로 나에게 어울리는 고객에게만 120%의 에너지를 소유한다. 그렇게 각오하자. 임금님 메뚜기 풀무치로 변했다. 한번 임금님 메뚜기 인생을 경험하고 나면은 다시는 방앗개비 인생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 습관 6. 그렇군요. 돈의 습성을 알고 있나?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나중에 따라오게 된다. 설레는 일을 하다 보면 성공한다. 한 번쯤은 들어보면 말할 것이다. 이런 말들은 기분 좋게 들린다. 그러나 나는 들을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현실로 눈을 돌려서 주위를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기 바란다. 세상에 도움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늘 돈에 쪼들린다. 돈은 나중에 따라오겠지 하고 믿다가 정신 차렸을 때 나이가 들어버린 후다. 자,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이 상식처럼 만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면을 살펴보자.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하다 보면, 설레는 일을 하다 보면 같은 말들은 성공한 사람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이다. 일단은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성공한 과정을 논리적으로 검증해서 누구도 따라 할 수 있는 법칙으로 만들어 전달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할 필요도 없다.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아무한테도 질타를 받지 않는다. 동시에 부자들로서는 나는 세상을 위해서 도움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며 자기 합리화도 할 수 있는 말이다. 이 말은 보통 사람이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도 사용한다. 원래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철저하게 아이디어를 짜내고 이익을 남기는 구조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은 감정을 억누르고 이를 악물고서라도 고객에게 돈을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나중에 따라온다. 표를 외치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 젊은 사장들 모임에 가보면은 본업에서는 돈을 벌지 못하면서 술집에 모여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며 캄보디아 나무시 있는 일들을 관해서 이야기한다. 이들은 돈을 벌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체면을 건다. 돈은 나중에 따라온다. 돈은 나중에 따라온다 하면서 말이야. 살려는 일을 하다 보면 성공한다라는 말은 그 죄가 무겁다. 이 말은 거지것대로 회사가 설레지 않으면 그만두면 된다라고 단순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정말로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생계도 유지하지 못한다. 겉으로 보면은 그저 그런 프린터나 빈둥대는 실업자 신세일 뿐이지만 자신은 꼭 성공했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세상에 도움되는 일, 살리는 일, 말들은 성공한 사람이 자신을 일깨우는 말로서 매우 의미 있다. 쉽게 말해서 대충 이런 뜻이다. 지금까지 나는 명성과 부를 얻고 싶어하는 애고를 원동력으로 삼아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돈을 좀 더 벌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나도 즐거운 일을 하자. 자기 자신에게 이런 조언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을 단순 해석해서 사고 정지라는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보통 사람이 돈을 벌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 저하는 일, 설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돈에 대한 원리, 원칙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돈의 습성을 모르면 아무리 세상에 도움되는 일, 설리고 좋아하는 일을 해도 돈이 들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내가 보통 사람에게 부자가 되는 동안 알게 된 돈의 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돈을 컨트롤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 돈에 대한 죄악감을 가지 않을 것.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 것. 나가는 흐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의 연수입은 내가 결정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정말로 중요하다. 죄악감 갖지 말자. 흐름을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든다. 나가는 흐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의 연수입은 내가 결정한다. 세 가지 원칙. 돈 버는 일에서 도망치지 마라. 부자와 이야기해서 보면 그가 돈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폐면을 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히 모으면 돈이 불어난다. 호주머니 속에 동전을 잘라 넣어두면 돈을 부른다. 예금 통장에 모으고 싶은 금액을 적어두고 매일 바라보면 실현된다. 어이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부자들은 진지하게 한다. 이런 말들에 돈에 대한 부자들의 생각이 드러난다. 당신은 그 공통점을 알겠는가? 돈에 대한 부자들의 공통된 생각, 바로 돈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누군들 안 그랬냐고 반말할지 모르지만 좀 다르다. 보통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현대차, 또 돈을 얻는 지위. 이에 반해서 부자들은 그 돈 자체를 좋아한다. 다시 말해서 지폐 자체를 좋아한다. 지폐에서 나는 염색을 좋아하고 색깔을 좋아하고 디자인을 좋아한다. 그야말로 돈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돈이 모이는 사람과 돈에 달아나는 사람의 큰 차이점이다. 돈에 집착한다. 품위가 없고 천박하다고? 돈에 집착하지 않는다.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고?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돈이 이렇게 이미지를 갖는다. 돈이 벌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또 죄책감. 돈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면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다. 벌기 시작하는 순간에 자기 스스로 제동을 걸어버리기 때문이다. 돈을 버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좀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상대방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때문에 가격을 낮게 설정해버린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고 죄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돈 버는 일에서 슬며시 발을 펴게 된다. 이래서야 돈과 인연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자신이 손으로 돈을 버는 일은 지극히 고귀한 행위다. 나는 이 사실을 내 집을 지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 지분 건축업을 하는 우리 회사의 클라이언트에게 부탁했다. 이 건축업체는 내가 관여한 지 90일 만에 월계약 실적이 2동에서 평균 7동까지 늘었는데 90일 만에 3배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이다. 그것도 영업 담당 직원자 수는 이번과 똑같은 상황에서 올린 성과였다. 나는 당시 판매 실적이 3배나 올라 잘 되었다는 정도밖에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이 회사에서 계약 전인식을 개최하고 있었는데 담당 영업 직원으로부터 업자를 위한 조처는 모임이니 부담 없이 참석해 주십시오 라는 일반적인 초대를 받았다. 그래서 부담 없이 참석했는데 행사장에 들어가는 순간에 깜짝 놀랐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터질듯한 박수 소리. 행사장에 10명의 기술자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전기, 내장, 수도공사 등등 외부 자기소개를 했다. 그들의 맥주를 마시고 침묵을 다지고 나는 이 계약 전시에 참석하면서 아주 단순하지만 정면에서 이렇게 일거리가 생긴 것이다. 누군가가 이익을 낸다, 돈을 번다, 그리고 돈을 쓴다. 쓰면은 그 이로 인해서 풍요로워지는 사람이 있다. 뭔가를 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팔아야 하고, 돈 쓰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돈을 써야 한다. 상이란 장사의 프로, 돈을 버는 프로인의 철저한 프로가 되어서 계속 돈을 벌어야 한다. 그리고 그 돈을 유용하게 써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돈을 당당하게 마주 대하지 못했다. 돈은 나중에 따라온다라는 말은 부자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 말을 착각해서 진실이라고 믿어버렸다. 이 말은 돈을 번 다음에 하는 대사였는데 돈을 버는 사정은 당연히 위험을 상해 마련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의 대상이 되어서 아기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너네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는 분이잖아. 위험을 산다고 해도 돈을 버는 일에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 사정은 직원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지역사회로서 돈을 버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그럴 의무가 있다. 돈에 대한 죄악감을 없애라. 자, 이렇게 해서 당신이 창업을 해서 돈을 벌고자 한다면 돈에 대한 죄악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방법은 간단하다. 돈 자체를 좋아하면 된다. 색깔에 감동하지 않는 돈을 좋아한다. 100원짜리, 100원짜리, 만원짜리 지폐를 세기도 하고. 자, 이렇게 창업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ATM 게임스 들어가는 소리, 칙칙칙칙 찍히는 소리, 얼마나 아름다운 소린가. 됐네요. 뿌듯함을 갖고 통장에 찍힌 금액의 글씨체가 인쇄된 글자에 마모된 감촉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뭐가 그래서 좋아서 웃는 거야? 간다 사장님, ATM 기계가 고장난 줄 알았잖아요. 소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회사가 돈을 번다는 것은 직원에게도 신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철저히 돈을 벌어야 한다. 돈과 인연이 멀어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인생에서 돈이 정말 아니냐? 라고 말하면 된다. 돈 버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말하면서 부자들을 질투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은 도망간다. 돈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야? 그보다 사회에 공헌한 일이 더 중요하지? 자, 당신도 5천만 원을 버는 것을 만족해가지고 10억을 벌어서 9억 5천만 원을 기부하면 된다. 우선 돈을 벌어라. 하루라도 빨리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라. 돈에 대한 죄책감을 없앴다면 다음에 할 일은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창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1억 원을 버는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벌어들이는 액수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 은행 잔고를 늘린다. 매월 잔고가 늘어가는 것을 사수하는 것이다. 단돈 1,000원이라도 좋으니까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라. 나가는 흐름보다도 들어오는 흐름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하루도 빨리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토록 돈의 흐름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돈이 나가는 흐름을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흐름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강의 흐름을 바꾸는 일만큼이나 어렵다. 돈이 조금 들어오면 사치를 한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돈이 나가는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반대로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면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돈이 모이게 된다. 처음에는 적금전대로 들어오던 것이 나중에는 홍수가 되어서 들이닥치게 되어진다. 나의 실제 경험담을 얘기해 보겠다. 셀러리맨 시절부터 연수입 1억 원을 벌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그리 많이 모이지 못했다. 세금과 집세를 내면 아무리 저력해도 보너스로 받는 돈만 저축하는 정도였다. 창업하기 전에도 스타벅스 제도가 생겨서 1년에 5천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었다. 물론 적은 수입은 아니었지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저축 생각을 하자 암울해졌다. 그런데 창업 후에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일정에 3천만 원이 늘어난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 나도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1년은 꼬박 관리해 모을 수 있던 돈이 이래저만에 모이기 시작했다. 전에는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2개월 동안에 필수적으로 일했는데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행 장애가 불어나 있었다. 1,000만 원. 이런 결과를 알게 되어졌다. 간단한 실험으로도 이런 것은 증명할 수 있다. 투명한 모금만 믿다가 저에게 돈을 넣어둔다. 잔돈에 들어있지 않을 때는 모금액이 별로 늘어나지 않다. 하지만 잔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모금이 불어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지폐를 넣어두면 모금액이 불어나는 속도는 더욱더 빨라진다. 말하면 잔돈이 마중물이 되어서 돈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마중물.
마중물이 된다. 돈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능력이나 인격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돈이 모이는 것도 아니다. 단지 돈을 부를 뿐이다. 세상에는 몇 년마다 그에게 사기기 사건이 일어난다. 사기꾼으로 해도 그에게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 모이는 대로 불어난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나중에 따라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돈은 인연이 멀고, 사기꾼에게 엄청난 돈이 몰린다. 저 사람은 좋은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 돈이 있는 곳으로 모인다. 이것이 돈의 습성이다. 은행 입장에서 돈은 돈일 뿐이다. 통장에 이것은 좋은 돈, 나쁜 돈이 없다. 돈이다. 나쁜 돈에 따른 금내 의대도 없다. 냉혹한 현실이다. 그래서 돈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돈 사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돈은 돈이 있는 곳에 모인다. 단순한 사실이다. 이를 어렵게 말하면 캐시플로우 경영이라고 한다. 캐시플로우. 일반적으로 캐시플로우 경영에서는 결산서를 근거로 캐시플로우 계산서를 작성한 뒤에 회사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렇지만 이는 재무지식이지 지혜는 아니다. 계산서 이면에 숨어있는 돈의 습성을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예를 들어서 장기가 많은 경영자는 잠시 흑자를 낸다 싶으면 앞으로도 흑자 내는 성공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고 돈을 빌려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모처럼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 생겼는데 나가는 흐름을 만들어버린 꼴이 된다.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자꾸 빠져나간다. 지금은 사라진 일본 장기 신용은행이 호화스러운 자살 빌딩을 세우고 몇 년 뒤에 문을 닫은 사실을 봐도 알 수 있다. 돈은 곧 에너지다. 돈이 자꾸 나가면 에너지는 떨어진다. 그래서 돈을 쓰면 안 되는 것일까? 남은 것만큼 쓰면 된다. 이는 이타미 주조 감독의 마르사의 여인이라는 영화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탈세범을 쫓는 여성 사찰관의 활약을 그린 작품인데 영화에서 탈세범이 돈을 모으는 요령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온다. 뚝뚝 떠지는 물 아래서 컵을 놓고 물을 받고 있다고 합시다. 목이 마르다고 절반밖에 채우지 않은 물을 마셔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최악이지요. 찰랑찰랑 가득 차기를 기다렸다가 마셔도 안 됩니다.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물을 헐떡하면서 참아야 합니다. 이것은 부자의 철학을 응축한 대명사다. 명대사다. 작은 신음물을 티스푼으로 한 숟갈 뜨는 정도라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지만 양동이를 한가득 퍼내면 어떻게 될까? 흐름이 바쁜다. 그 위에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어렵다. 벤치를 사는 것도 집을 사는 것도 좋지만 할부금, 제금, 액수가 돈이 흐르는 처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억제해야 한다. 란체스터 법칙으로 설명하면 나가는 돈이 수입의 1%, 10% 이하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상이라면 흐름 전체를 바꿔버려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이다. 사치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다. 돈의 흐름을 바꿀 정도로 저지하지 못하고 사치를 하면 돈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